네, 한자 이어갑니다. 이 부분도 역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재에 들어있는 부분은 페이지 번호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교재에 들어있지 않은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또 칠판에 제시되는 그런 어휘들 중에서 모두가 다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수준에 맞게 보여주기는 하되 그 미묘한 차이, 아주 인접한, 근접한 이런 뜻을 나타내는 두 어휘들 간의 차이 이런 것들은 시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큰 골격에서 크게 이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시험에 나올 만한 수준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보는 그 정도면은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사상 첫 번째 1, 4 모양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형체를 가지거나 한 어떤 대상, 사물 따위의 모든 것 이런 정도로 넓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사상에서 어떤 이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좀 어려운 것들로는 밑에 것이 있는데 밑에 그 사상 같은 경우에 이거는 요 글자는 잘 알아둘 만한 글자입니다. 백길사. 그렇기 때문에 요 글자를 보면은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사진 그리고 복사. 사진 복사. 그러니까 실제의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뭔가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형태로 옮겨 놓은 것. 백기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 상자 이것도 살펴볼 만한데 모양상 이것도 역시 모양상 넓게는 같은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인변이 더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모든 대상 이것을 이 글자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동상처럼 그래서 실제의 대상 원본 그 자체가 아니라 베껴진 그런 형태의 모습 이런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단어는 네 번째 건데 손수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버릴사라고 하는 것인데 이 버릴사라는 글자는 뽑을 추라는 글자하고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방향은 다른데 결과적으로 같은. 그래서 사상이란 말과 추상이란 말이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좀 쉬운 예로 우리가 그 칠판 지우개 같은 물건을 앞쪽에 있는 거니까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하나의 칠판 지우개가 있고 또 다른 칠판 지우개가 있고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건 그 언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은 그 칠판 지우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마모된 정도, 그리고 또는 그 칠판을 이렇게 닦거나 했을 때, 그리고 또 빨거나 했을 때 그 마모되는 정도가 다를 뿐만이 아니라 뭐 먼지가 묻고 뭐 분필가루가 묻어 있고 한 정도도 세 개가 모두 다를 거예요. 그런 차이점들이 있죠. 그 차이점들을 버리고 공통점을 뽑아서 우리는 칠판 지우개라는 어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의 세계라면 여기는 언어의 세계인데 그래서 언어의 세계는 예를 들어 언어의 세계를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둘, 동그라미 셋 칠판 지우개라는 이런 단어가 제일 낮은 수준의 어휘였다면은 조금 더 넓은 차원으로 옮기면은 교구 가르치는 일, 학습 이런 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도구들 그 모두를 교구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칠판 지우개 말고 칠판도 될 수 있고 분필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빔 프로젝터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교구라는 좀 더 일반적 개념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또 그보다 더 넓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게 되면은 물건이란 말로 더 넓게 묶을 수가 있어요. 자, 그 차원을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중 이 언어의 세계 중 가장 아래 단계 위로 올라갈수록 좀 추상적인 성격으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제일 아래 단위 구체어죠. 언어의 세계 안에서는 제일 하위 단어이면서 구체어, 감각적 대상이 있는 그런 어휘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구체적인 이 어휘조차도 실제 대상과 관련지어 보면 이렇게 여러 개의 개체가 있고 여러 개의 개체의 차이점들은 제거하고 공통점을 추출해 모으는 이런 결과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어이지만 어휘의 성격 구체어이지만 그 구체어조차도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는 추상적 관념의 차원이지 실제 그 자체는 아닌 거죠. 그래서 언어는 본질적으로 상징이라는 성격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 과정에서 이렇게 차이점을 버리는 게 있어요. 차이점을 버리는 것. 그게 바로 요 버릴사입니다. 차이점을 버려서 상을 잡아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버릴 거 버리고 나면 공통된 성질만 남겠죠. 그 공통된 성질을 뽑아 모으게 됩니다. 여기 초점을 두면 이것을 추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뽑을 추라는 말과 버릴 사라는 말이 방향은 다른데 결과적으로는 같은 것이 되어버리죠. 자, 그때 여기 손수변 이것을 초점에 두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국어 과목에서 다루고 있고 또 우리 학습 범위 안에 언어학 일반론 이런 부분이 있고 언어학 일반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언어는 기호이고 언어는 상징이다라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죠. 그와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이 어휘 좀 어려운 어휘인데 설명을 좀 붙여봤습니다. 다음 사실 역사사자 가장 쉽게 구별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또 백길사가 나오죠. 백길사. 그러니까 이것도 잘 챙겨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일사자. 결국 시험에서의 차이는 좀 더 크게 역사사자가 들어갈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정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7급 정도로 좀 어렵게 간다면 이 차이를 묻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9급에서는 이 정도도 건드리지 않는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질문될 수 있는 그런 범위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문맥만 살피고 어휘에 관심을 두는 정도만 돼도 내가 그 어휘를 암기했던 어휘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분간이 갈 수 있는 그 정도가 9급 시험에서의 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 사정. 여기도 역시 먼저 시험에 안 나올 범위 이 둘의 차이를 묻는 이런 정도는 출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개인사자가 있으니까 사적인 감정 이걸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은 일의 형편, 사정이라는 단어 그 정도의 차이만 점검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선전. 일단 싸울 전자가 들어가 있는 두 단어를 견주어 보죠. 이 글자는 두 가지 의미로 이해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전주자에서 점검해 둘 필요가 있는 어휘인데 보통 착할선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좀 챙겨야 될 것이 잘하다, 착하다가 아니라 잘하다. 그러니까 지금 싸움 전, 착한 전쟁 이런 건 아니죠. 이거는 잘 싸우다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한다. 이와 같이 말할 때 이렇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뜻을 펼치다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전이라고 할 때 이거는 전쟁을 알리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니까 선전포고라고 하죠. 이때 쓰는 단어입니다. 요거는 널리 알리는 것, 홍보란 뜻의 선전. 그런 정도로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세대. 젊은 세대 할 때 세대와 그리고 세대. 이건 띠, 허리띠처럼 띠. 그러니까 띠라는 말을 쓰인다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구, 집. 그래서 세대주 이런 것들 말할 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허리띠처럼 하나의 덩어리로 묶인 것이라고 생각해 두면 되겠고요. 이거는 전체의 그 흐름 속에서 하나의 시점 이걸 나누어서 세대. 보통 20년, 길게 잡으면 30년 정도를 한 세대라고 보죠. 젊은 세대 또는 기성 세대 이렇게 말할 때 왼쪽의 어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허리띠 이것으로 구별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 여기서는 두 번째 요 글자에 주목해이죠. 공인중개사 할 때 개. 바로 사람인인데 사람인이 본래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다.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이걸 그냥 사람이라고 보지 말고 두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밑에 있는 것은 뭐예요?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래서 중개.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둘을 연결하는 역할. 이것이 끼일게라는 글자예요. 소개. 또 문법적인 측면에서는 어법과 비문에서도 다룰 만한 어휘죠. 그렇기 때문에 소개라는 말 자체는 이미 그 두 사람에게 내가 어떤 작용을 미치는 이런 뜻이 어느 정도 사동
시키는 이런 표현이 이 단어 자체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소개하다라고 써야지 소개시키다라고 쓰면 잘못된 것이죠. 시키다라는 것은 사동의 뜻이 없는 말에 사동의 뜻을 부여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 단어 자체가 이미 사동의 뜻을 담고 있어요. 사동이 중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개하다이지 소개시키다는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나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 소개시켜줘 이런 식의 표현들은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의미가 중복되기 때문이죠. 또 오른쪽에 소개할 때 10개자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저지대 주민 소개에서 폭우로 저지대 주민들에 대한 소개령이 내려졌다. 그것은 저지대 그 지역을 비우란 얘기죠. 그래서 폭우가 오고 물에 잠길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높은 지대에 있는 뭐 학교라든가 좀 안전한 곳으로 사람들을 대피시키다. 이와 같이 말할 때 주민을 소개하다라고 쓰게 됩니다. 매우 어려운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지만 공무원의 업무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이런 어휘이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챙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대개 그 지방직 7급 시험 중심으로 해서 생활 한자가 아니라 공무원 업무와 관련되는 한자 이런 어휘들이 출제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방직 7급 등의 이런 것들이 출제된 선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9급 쪽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게 공무원 업무에 관련되는 것들은 관심 있게 살펴둘 일입니다. 다음 송사. 자, 여기는 책받침. 책받침은 그 달랠주 하고 또 쉬어갈 착 이런 글자들의 초점을 두고 이해할 부분이죠. 달리다, 움직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보내다, 보낼 송. 그럼 말사자가 오니까 떠나 보내는 말. 예를 들어서 졸업식을 하면은 재학생들이 졸업하는 선배들에게 하는 말이라든가 또는 뭐 교장 선생님이 또 졸업하고 학교를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그와 같은 것들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말주머니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하는 일 정도. 다음 수습. 닦을 수 그러면은 훈련하다, 연습해서 익숙히 하다. 그러니까 이건 뭐 수습 사원 이런 거 말할 때 쓰는 그런 단어가 되겠죠. 위에 수는 왼쪽에 있는 손수변이 손수가 획이 변형이 될 때 변의 글자 왼쪽에 놓일 때 이런 모양으로 주로 쓰이죠. 근데 이 글자에 또 다른 변형이에요. 또 다른 변형. 그래서 하나, 둘, 셋. 이 세 획은 여전히 똑같은데 하나, 둘, 그리고 내려 그어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변형이 된 것으로 이것도 역시 손수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이 글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렇게 해서 띄지 않고 두 번째 획을 꺾어서 쓰는 뒤쳐져 옳지 이 글자하고 또 두 번째 획을 끊어서 이렇게 세 개 획으로 쓰는 이런 형태. 그렇게 해서 요 글자가 만나게 되면은 손으로 때리다. 이거는 뒤쳐져 옳지. 이거는 칠복. 때리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수가 있고 때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글자가 합치면은 거둘수라고 하는데 거둘수. 그럼 거두다라고 하는 건 흩어져 있는 것을 긁어 모으다 이런 뜻을 나타내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손으로 때리고 거두어들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되는 게 좋습니다. 바로 뒤에 또 그렇게 이해해야 할 부분이 이어질 겁니다. 따라서 수습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 있던 것을 주워 모은다 이런 뜻이 돼 있어요. 그래서 흩어지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한다면은 모아서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태를 수습하다 등등. 그래서 이거는 거두어들이다라는 뜻이 있고 이건 주워서 모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정도. 수용. 밑에 있는 것은 받아들이다라는 일반적인 그런 차원의 의미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수용 이것은 거두어 들여 쓰다라는 것으로 정부가 주민의 토지를 수용하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도로를 건설하고자 할 때 그때 그 주민들은 그 땅을 내놓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은 자기 땅의 일부가 도로에 들어가면 남아 있는 땅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양이 쓸모없이 경작을 하든 팔고자 해도 쓸모 있는 땅이 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또 국가가 수용할 때는 대체로 정상적인 가격을 주기보다는 국가 힘으로 좀 싼 가격에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분쟁이 있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손수 여기에 초점을 두고 완력을 써서 강제로 거두어들이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수장. 일단 요거는 위아래로 파자에서 가운데 죽을 싸. 그러니까 장사 지낼 장, 수장하면은 물에 장사 지내는 것을 이야기하죠. 앞에서 매장을 본 바 있습니다. 자, 거기 비춰서 이거는 거두어들이다라는 뜻이 있고, 요거는 감출장이죠. 그래서 획이 많지만 파자 해보면 좀 쉽게 구별해서 알 수 있다. 앞에 한번 다뤄봤던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두어들여서 보관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금은 수장이지만 보통 좀 비슷한 의미로 소장하다. 그래서 우표를 모아서 소장하다, 또는 수속을 모아서 소장하다. 내가 지니고 있다 이런 뜻으로 쓸 때, 그때 모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자, 이거는 머리의 숫자죠. 부숫자에서도 강조했었던 바 있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눈목자. 근데 눈목자에다 점을 찍으면 스스로 자. 그래서 이 얼굴의 중심인 눈 그 자체 이걸 강조해서 스스로 자. 중심 이걸 나타내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이렇게 머리를 얹어서 두 글자를 이해하고, 자, 이 상태에서 나머지 두 개의 획을 자, 밑에 이렇게 붙였을 때 머리혈이란 글자가 되는 것이고, 이 밑에 두 개의 획을 따서 위로 얹으면 머리수가 되는 것이죠.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이 두 번째 획, 점 찍고 그리고 세 번째 획 다음에 네 번째 획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잘못 알게 되면은 이것이 이렇게 이어진 획으로 잘못 착각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우리가 컴퓨터로 입력해서 글자를 볼 때 대부분의 서체들이 이게 마치 하나의 획인 것처럼 붙어 있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컴퓨터로 입력할 때는 요 한양 해서체, 요 서체가 획을 가장 제대로 보여주는 이런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 글자로 서체를 바꿔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글자를 견주어 봤을 때 서로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따로 구별되어 쓰일 때 왼쪽은 좀 더 구체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오른쪽은 추상적인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된다. 따라서 신체에서 머리통, 그러니까 고개 돌리다 등등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이 글자가 쓰이는 것입니다. 돌아볼 고 등등의. 그런데 오른쪽은 우두머리 이런 걸 나타내는 추상적 의미,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머리라고 하더라도 머리통, 여기는 우두머리, 이런 식으로 구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수장, 우두머리란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되죠. 다음, 시기. 이거는 시점, 때 둘 다 같은 뜻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좀 특성 경우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이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이고, 둘의 차이를 질문에 사용할 정도로 출제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이거는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기하다라고 할 때 어근으로 쓰이는 말, 시기하다. 그래서 시샘하고 질투하는 일, 이것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그래서 꺼릴 기자, 그리고 또 왼쪽에 개사슴록
개사슴록. 이 글자 나오면은 짐승 그 자체를 나타내거나 짐승의 속성, 짐승의 성질 이런 것으로 이해두고 짐승의 성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에게 적용하게 되면 미칠광자 소개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짐승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쓰이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글자 정도만 구별하는 그런 정도면 시험 문제는 능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시사. 왼쪽은 지금 이 시점에서 벌어지는 일, 시사 사건 등등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밑에 있는 것은 뭐예요? 여기 왼쪽에 있는 보일시 이 글자도 그 보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글 우리 고유어로만 보면은 시각적인 인지 이런 정도의 뜻으로 다 뭉뚱그려져 보이고 분간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좀 더 눈목자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글자하고 다르게 이거는 위에 두 획을 하늘과 땅으로 이해하고요. 하늘과 땅. 그리고 밑에 작을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태양, 그리고 별, 그리고 달, 우주를 나타낸다 이런 뜻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인다라고 할 때 그냥 보일시라고 하지 말고 점괘 보일시 이렇게 좀 풀어서 이 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으로 쓰이는지를 좀 느낄 수 있게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그 한자의 뜻을 우리 고유어의 어휘 수가 적기 때문에 고유어로 뜻을 밝혀놔도 분간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얘기했었고, 그래서 우리 그 굿셀강이나 강할강 이런 것들을 그 영어로 바꿔서 그래서 파워풀할 강, 포스 강할 강, 컨디션 좋을 강 이렇게 나눈 것처럼 또 울다라고 하는 뜻을 또 역시 영어로 바꿨을 때 흐느껴 울다, weep, 그리고 cry, 소리내서 울다, 또 노래하여 울다가 있죠. 그래서 sing 이런 것들도 구별해 볼 수 있고, 근데 그것을 다 영어나 이렇게 다른 것들로 끌어들여서 구별이 되면 더 좋겠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좀 더 길게 풀어서 우리가 그 차이점을 잘 느낄 수 있게. 근데 그 차이점을 어디서 느낀다고 했어요? 요 글자에서가 아니라 요 글자를 찾은 다음 이 글자를 포함하는 밑에 단어들을 여러 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속에 구별할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귀신 신자 비슷한 그런 맥락에서 쓰인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사 입구자하고 연결해서 넌지시 알려줌, 그래서 시사하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 시험 삼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시사 문제 여긴 암시하다, 시험적으로 보이다. 그러니까 요 시사는 영화 시사회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이죠. 시사회라는 건 어떤 때 쓰는 겁니까? 일반 관객에게 돈 내고 보는 게 아니죠. 일반 관객들에게 상영하기 전에 뭐 평론가라든가 영화에 관련된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미리 시험 삼아서 상영하는 그런 행위를 시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정도. 다음 시정. 적절치 못한 것을 적절하게, 그릇된 것을 올바르게 라는 뜻과 이것은 정책을 시행하다, 정책을 펼쳐 시행하다 이런 뜻으로 다스릴 정자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 신문. 이거는 위는 동음 이의어예요. 음이 같으면서 한자를 달리 쓰고 그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이런 경우인데, 여기는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하려고 했는데 분간이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여기는 유의어 관계입니다. 음 자체도 일치하지 않아요. 이거는 신이지만 얘는 심. 자, 일단 신문, 새로운 소식, 뉴스 이것과 구별해서 둘의 차이. 따져서 묻는다라는 넓은 뜻은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깊이 있게 따져 묻는, 그러니까 모르는 사실을 알고자 깊이 있게 따져 들어가는 것, 이게 신문이에요. 근데 이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도 전제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따져 묻는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요거는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신문하다고 위의 것은 고문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의미를 더 잘 구별할 수 있습니다. 고문하다 이 뜻으로. 다음 역설. 여기는 힘력자가 쓰였으니까 힘주어 말하다. 뭔가 강조하다의 뜻으로 말할 때 역설하다라고 하죠. 강조하다의 뜻. 그리고 여기에 역설은 역설법. 거스를 역자 써서 논리에서 이야기하는 역설법. 이것이 아래. 그리고 역설적인 이런 표현들이 수사법에도 또 표현 기법으로 사용되는 바가 있죠. 다음 예방. 미리 막는다. 여기는 똑같은 글자가 글자 왼쪽에 쓰일 땐 언덕부라고 했어요. 이 똑같은 모양이 글자 오른쪽에 쓰일 때는 골읍이란 다른 뜻을 나타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왼쪽에 있는 것을 언덕부, 그래서 이 글자는 막을방이에요. 막을방. 그러니까 예방하면은 뭐 수해를 예방하다. 그래서 강의 주변에 뚝을 보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미리 막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예의를 갖추어 방문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발령받은 대사가 대통령을 예방하다 등등 이런 경우. 예의란 뜻. 여기도 요 보일시. 이것은 시각적으로 본다는 차원을 좀 넘어서서 종교적이거나 또는 신적인 이런 의미, 아니면은 제사와 같은 조상을 섬기는 일,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고, 전체 우주의 운행과 관련되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운명. 여기는 죽을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죽다의 뜻으로 운명이고요. 여기는 책받침이 들어 있습니다.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목숨이 돌아가는 형세, 인간의 운명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어떤 운, 행운, 애군 이런 것들의 양상이 돌아가는 양상,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명이 기구하다 등등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고, 운명하셨습니다, 죽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죽음이라는 것과 구별해 주면 되겠고, 원조 으뜸원자에 요거는 조상, 할아버지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란 뜻으로. 근데 요거는 손수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다, 도와주다라는 뜻. 다음 유리. 어떤 글자 속에 이렇게 임금왕자처럼 보이는 게 들어가면 임금왕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글자 속에 한 부분에 여기에 들어가면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달월자가 아니라 몸육, 고기육 이란 글자로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많은 획이 있는 글자 속에 이게 들어있다. 그러면 임금왕이 아니라 점이 빠져 있지만 구수록으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라스, 유리를 뜻하는 것이고, 유리, 유익하다, 내게 유리하다라고 할 때 유리에서 이칠이자. 그다음 여기는 논류. 그러니까 유리라고 하는 건 떨어지다, 분리되다. 그래서 학문이 현실과 유리되다 등등. 그래서 학문이 현실에 토대해서 학문이 현실에 도움을 주고 현실을 반영하고 이래야 되는데, 현실하고는 무관하게 학문이란 독자적인 차원으로 외따로 흘러가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학문이 현실과 유리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때 떨어지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 정도.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유치하다라고 할 때 쓰는 거고요. 유치하다. 그리고 나서 왼쪽에 쓰이는 것, 이것은 둘치 여기에 초점을 두면 되죠. 그래서 받아들여서 어떤 행사 따위를 유치한다든가 이와 같은 경우에 쓰는 것이고, 여기는 말씀 원자에 초점을 두면 되는데, 여기에 차이를 묻는 이런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유자보다는 치자에 초점을 두면서 구별을 해보는, 그러니까 학습의 연습 도구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시험 출제할 정도 수준은 아니다.
여기는 치자보다는 유에 초점을 두고서 유치하다. 요 작을 유, 그래서 어리다 또는 어린 나이인 만큼 뭔가 조금 어리숙하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 이런 정도의 뜻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기도 좀 어려운 게 있어서 일정한 기준점 위, 이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요거는 어떤 그 추구하는 바에 가장 합리적인 듯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되는, 그래서 이상향이라고 할 때 쓰는 말. 근데 여기는 다를 이자가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출제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어휘와 구별짓기 위해서.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두 단어의 차이, 이것을 직접 묻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자, 여기는 다르다라고 할 때 A와 B가 차이가 있다라는 객관적인 판단, 이런 정도를 나타낸다면 여기는 일상상자가 쓰여요. 그러니까 늘 한결같아야 할 어떤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뜻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부정적인 경우로 뭔가 이상하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평상시에 있었던 그런 상황하고 같이 판단 없이 좀 뭔가 다르다, 차이가 있다 이런 정도를 말할 때와 올바른 것이란 기준점이 있는데 그 올바른 것이 옳지 않은 상태로 돼버렸다 이런 뜻으로 이상하다란 말이 있거든요. 그 차이가 이 둘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미묘함은 시험에서 묻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 정도는 나온다 하더라도 시험에서는 왼쪽의 것과 구별하는 정도만 생각해 주면 될 것이다. 다만 우리가 칠판에 제시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걸 자꾸 연습할수록 우리의 어휘 능력이 좀 더 고급 단계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의 도구로는 삼아볼 만합니다. 그런데 꼭 시험을 전제로 해서 명쾌하게 구별하는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좋다 이런 뜻이고요. 다음 자문 스스로 묻다라는 말과 여기는 PO로 표시해 준 게 뭐냐면 물음을 묻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물음을 묻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어법과 비문에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묻다라는 의미가 서술 기능의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자문하다, 이렇게 용언의 형태로 접사 하만 붙이면 되는 것이지 자문을 구하다, 이렇게 구하다라는 별도의 서술을 더 붙여 쓰는 것은 잉여적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챙겨볼 단어, 한자 문제보다는 오히려 그 어법 문제, 어법에서 어휘 편의 문제 이런 정도로 봐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재정, 돈을 쓰는 일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재정이라고 하는 건 다시 정하다 이런 뜻으로 여기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정해두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로 일상생활에서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는데 가장 좋은 예로 들 만한 것이 어떤 회사에 주식이 있다. 근데 이 주식이 하나의 시장에만 상장되어 있다면 그 주식의 가치는 균일하게 단일하게 시장과 그 기업의 가치를 반영할 거예요. 그런데 두 개 시장에 따로따로 그 상장이 돼 있다. 그러면 A라는 시장에서는 좀 더 높게 평가가 되고 B라는 시장에서는 좀 더 낮게 평가되고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그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할 때 양쪽을 통합해서 조정해서 어떤 중간값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죠. 그와 같을 때 쓰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다시 정해두다 이런 뜻으로. 다음 뭐 앞전자 써서 전기, 앞시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모두 전자. 그리고 여기는 앞전자. 그래서 전체의 시기를 얘기하는 것과 앞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정도의 차이.
뭐 기본적인 것이라서 출제에 크게 이렇게 많이 쓰이진 않을 텐데 여기는 기록할 기에 초점을 둬야 되겠죠. 근데 기록할 기에 초점을 두고 두 개를 견줘보게 되면은 여기는 앞서서 기록해 둔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지만 여기는 전해지는 기록물 그런 뜻으로 그리고 이거는 뭐 전기, 일렉트릭 이런 의미로 구별할 것이고 번개전자가 있죠. 이 번개전자도 이렇게 해서 이 글자가 본래 고대에서는 이렇게 쓰여서 아마도 진짜 하늘에서 번개 칠 때 그 모습 이걸 흉내내서 글자를 만들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번개라고 하는 건 아주 인간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굉장히 무서운 자연 현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번개 이런 것들은 신의 분노쯤으로 여겨지는 그런 것이었고 거기에서 비롯되어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이 비우자 같은 경우는 이 글자가 들어갈 때 일반적인 의미로 날씨를 뜻하죠. 벼화라는 부수는 벽시, 요것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곡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곡식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것처럼 이 비우는 날씨를 대표하는 이런 글자로 쓰이게 되죠. 여기 밑에 신을 뜻하는 번개를 뜻하는 이런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요거는 일상적이지 않은 단어예요. 근데 일상적이지 않은 단어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으나 우리 국어 교과 단원 안에 맨 마지막에 국문학사가 있죠. 이 국문학사 단원에서는 뭐 전기소설 등 이런 용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것과 구별되어서 이거는 전기문이라고 할 때 그 생의 일생을 적어 놓은 글이란 뜻으로 쓰는 거죠. 근데 이거는 기알기라는 글자예요. 기알기. 그래서 전기소설이라는 것은 전기문 형식으로 쓴 소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기이한 내용을 담은 소설. 그래서 조선시대 소설들 보면은 어떤 주인공이 염라국에 갔다가 돌아온다든가, 즉 죽어서 저승에 갔다 온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무덤 속에 묻혀있던 사람이 살아나온다든가 이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기이할 기자 써서 전기소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뭐 무덤에서 살아나온다든가 저승에 갔다 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참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리얼리티를 주다 보면 그게 살짝 변형되는 게 뭐예요? 꿈의 구조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어찌어찌 했다. 이런 내용이 요거보다 다음 시대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록할 기와 기이할 기, 요 차이는 우리 국어학습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챙겨둘만 하겠습니다. 다음 전세,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여기는 그래서 위에 전세라고 하는 건 전쟁의 형편, 전쟁의 상황, 전세가 기울다 등등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자, 밑에는 전셋집 할 때 전세와 전세버스 할 때 전세 글자가 다른데 여기에 그 오로지 전자, 세는 다 똑같은 글자 쓰니까 오로지 전자에다가 인변을 붙이죠. 그랬을 때 여기는 일반적인 의미로 비용을 지불하고 빌려받다 이런 뜻의 일반적인 의미에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좀 더 그 오로지 전자 요거에 그 강조점이 있는데 전세버스 뭐가 다른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여기는 세를 내고 집을 빌리면 그 집은 온전히 내 권리 하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되죠. 근데 버스도 내가 돈을 내고 빌려 쓰게 된다면 온전히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차이점은 운전기사가 딸려오죠. 운전기사가 쓰고 운영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공간의 이동이라는 기능만 이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집을 빌리는 경우와 버스를 빌리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휘를 연습하는 도구로는 의미가 있죠. 그러나 이 차이를 시험 문제로 질문할 수 있는가? 이거는 질문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영역에서 그 의미 구별에 연습이 필요한 그런 정도고요. 시험은 이것과 아래 것의 구별 정도만 주목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 전철, 그래서 기차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전기로 가는 철도. 근데 여기는 전철 할 때 여기 수레차에 초점을 두시고요. 수레차. 그래서 이거는 수레 바퀴 자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사성어 등등 공부하면서 우리가 또 꼭 접해야 되는 그런 어휘이기 때문에 이걸 제시한 건데요. 전철을 밟다라고 하죠. 전철을 밟다. 요즘같이 포장된 도로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옛날 전통사회에서는 그냥 흙길이었던 거죠. 근데 흙길은 우리가 시골 가서 뭐 시골 흙길 같은 데는 볼 기회가 있으면은 느끼지만은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니다 보면은 비도 오고 이럴 때 다녀요. 그럼 완전히 그 평면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어딘가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그래서 마른 땅도 있고 물이 좀 고인 곳도 있는데 여기를 차가 지나가거나 하면은 물이 고였던 자리는 쉽게 그 진흙이 주변으로 밀려나죠. 그러면서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도로가 울퉁불퉁 튀어나온 곳도 있고 패인 곳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앞에 수레바퀴가 지나가게 되면 그렇게 길이 패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뒤에 가던 수레가 앞에 갔던 수레바퀴 자국을 따라서 그대로 가게 되면 그 뒤에 오던 수레는 웅덩이에 빠지거나 튀어나온 것과 패인 곳의 이 낙차, 이것 때문에 수레가 뒤집어지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철을 밟다라고 하는 건 앞서간 그 무엇의 흔적을 똑같이 뒤따라가다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나쁜 의미로, 그래서 좋지 않은 선례를 따라가다 이런 뜻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를 여기 수레차라는 부수자에 마킹하면서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파. 돌석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깨뜨려졌다. 완파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파라고 하는 건 전기의 파도라는 뜻이니까 그 통신 이런 것들에 쓰이는 전파, 이걸 의미하는 것이고, 이 전파는 뭐겠어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넓은 지역으로 어떤 영향력 따위를 펼치다 이런 뜻이죠. 넓은 지역으로 알리다 이런 정도의 뜻으로 구별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전형, 전체의 모습이란 뜻이고, 여기는 책전자가 쓰이고 형자도 이렇게, 이건 뭐였어요? 앞에도 한번 지적했던 바 있었던 거푸집형이죠. 그러니까 벽돌 만들 때 거푸집, 콘크리트로 뭐 건물을 짓거나 할 때 콘크리트 붓기 전에 콘크리트로 그 굳히고자 하는 나무로 미리 틀을 짜죠. 그리고 그 틀 속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으면 뭐 기둥이 되기도 하고 벽이 되기도 하고. 근데 건설 현장에서는 아주 큰 규모로 이루어질 때 이때 그 거푸집으로 그 잡아놨던 이 틀이 그 안에 부어놓은 콘크리트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거푸집이 붕괴되는 이런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거푸집이 붕괴되거나 하면은 그 밑에 쪽에서 일하던 인부들은 콘크리트 더미에 묻히는 이런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자, 그와 같은 요 거푸집, 이것이 구체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고, 이게 추상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어떻게 의미가 확장이 됩니까? 어떤 기준 따위가 되는 본보기 이런 뜻으로 추상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뜻으로 쓰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형자 단일행이란 글자가 좌우로 펼쳐진, 벌려진 그런 상태 가운데 쓰이는 이 글자에 주목하시고요. 여기는 세금변에 초점을 주면 됩니다. 이것이 이 형자가 저울대형이란 글자예요. 저울대. 그러니까 전형이라는 말은 서류 전형. 그러니까 서류 전형이라고 하는 건 서류를 제출할 때 그냥 쉬운 비유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제출한 그 서류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뭐 무게를 재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학력이라든가 아니면 영어 점수라든가 또는 뭐 획득한 그 자격증의 개수, 그 자격증의 질 이런 것들 따위를 보는 거죠. 그런 서류 심사 과정 이것을 서류 전형이라고 하는데 이때 바로 저울을 글자로 사용한다는 거. 저울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해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단어지만 꼭 챙겨둘 만한 어휘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립. 자, 바를 정자니까 틀린 것을 올바르게라는 방향으로 이해하십시오. 자, 밑에 건 정할 정자예요. 이거는 미정돼 있던 상태에서 확정해 주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죠. 이게 그 차이고, 이건 솥정자입니다. 솥정자. 그래서 솥발처럼 서다 이런 뜻으로 3이라는 숫자. 그래서 예전에 그 시험에서는 정담, 말씀담자를 넣어서 정담, 솥정자와 말씀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담의 뜻이 뭐냐 이런 질문이 있기도 했었는데 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 회의를 하는, 대화를 하는 이런 상황을 정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대담이라고 하면 어떤 사회자가 전반적인 내용을 주도하면서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 한 사람을 초빙해서 둘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이런 형태가 대부분 뭐 대담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되죠. 그런데 정담이라고 하는 것은 세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왜 솥정자가 3을 나타내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 그 책상 보면 책상 다리가 있죠. 근데 책상이 대체로 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도 4개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와 똑같이 원으로 된 것은 여기에 다리를 붙인다라고 할 때 4개를 붙이는 게 아니라 3개를 붙입니다. 4개를 붙일 때 이렇게 보면은 개수가 많아서 훨씬 안정적일 것 같지만 실제 이 다리와 다리의 거리를 보세요. 그만큼 원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양상이 됩니다. 그런데 3개를 붙이면 어때요? 3개를 붙이면 여기도 보면 한쪽이 기울겠지. 약간 올라와서 요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다리와 다리 사이가 훨씬 멀어지고 이거는 원에서 가운데로 모아드는 모양새가 아니라 좀 밖으로 나가는, 그래서 훨씬 먼 거리에서 외곽에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안정감 차원이기보다는 효율성의 의도가 훨씬 크겠죠. 그래서 원에는 이런 3이라는 이런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가 그 수를 생각해 보세요. 수하면 컴퓨터에서나 이진법 쓰고 일상생활에서 다 십진법 쓸 것 같죠. 근데 시계를 보세요. 시계는 12진법을 씁니다. 10이 아니라 12.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원과 관련돼 있어요. 이 원을 나누는 방식. 이 원은 이렇게 3, 12 이런 형태로 나뉘는 게 3, 6, 9, 12 이렇게 나누는 게 더 자연스럽지 5, 10, 15, 20 이렇게 나누기가 적절치 않다는 거죠. 각도도 어때요? 전체를 360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 자, 그렇게 솥이라고 하는 건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뚜막에 솥이 들어갈 구멍을 파야죠. 그래야 밑에 불을 떼면은 불이 솥 밑에 직접 열이 닿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둥근 모양의 솥이 구멍 뚫린 그 부뚜막 위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는 부뚜막에 걸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이걸 솥발이라고도 하고 솥귀라고도 합니다. 그게 바로 3개가 붙는다는 거죠. 4개 붙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에서 유래해서 솥정자가 3이라는 수를 대표해서 나타내는 이런 의미를 지니게 됐다. 다음 정의. 이게 뭐 특별할 거 없죠. 조작. 이건 좀 챙겨줄 만한 내용입니다. 조작 사건. 여기는 원격 조작. 그래서 여기 왼쪽에 조자를 보세요.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달리 항공기는 조종한다라고 하죠. 그때도 이 글자를 쓰게 되는데 손수가 있고요. 손수 말고 요 오른쪽에 있는 글자.
입구자 3개, 입구자 3개, 이렇게 밑에 나무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양을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 계기판들이 있는 것 앞에 있는 뭐 게임하거나 이럴 때 쓰는 조이스틱 있죠. 조이스틱. 요걸 형상하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자동차 핸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조이스틱에 가까운 이런 모양새로 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모양새로 글자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좀 독특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을 조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조종하듯이 만지는 일, 조작. 자, 그런데 이것은 원래 만들어져 있는 것을 다르게 변형하다 이런 의미가 더 초점에 있습니다. 다음 지원. 그래서 여기는 손수변에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돕다 이런 뜻으로 초점을 두면 되겠고, 여기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머리혈이죠. 머리혈. 그러니까 고개 들고 자기 생각을, 자기 바라는 바를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원이죠. 그래서 지원, 학과, 자기 희망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원하는 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는 도움을 준다라는 뜻으로. 다음 출연. 이것은 연기에 나서다. 그래서 출현이라는 말과 도금 주의하도록 해야 될 부분이죠. 자, 여기는 출연할 때 본래 낱글자로 쓸 때 이것을 버릴연이라고 쓰는데, 부정적인 의미로 버리다가 아니라 내어놓다, 내 소유였는데 내어놓다 이런 뜻으로 이 글자를 이해하면 되죠. 어떤 뭐 기금 따위를 출연하다 이렇게 말할 때 이걸 쓰고, 여기는 연기에 나서다 이런 뜻으로 구별이 되죠. 다음 현상. 여기에서도 일상적인 상황을 뜻하는 것과 모양을 나타내는 것. 그런데 이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앞서 한번 설명했었죠. 인변이 붙으면 그냥 모양이 아니라 뺏겨낸 모양. 그래서 요 상자 같은 경우에 산의 모양 이런 식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라면 이런 글자를 써야 되지만, 그래서 동상, 이순신 장군 동상 등등 이런 걸 말할 때는 뺏겨낸 모양이라서 요 글자를 쓰는 것이다. 그런 차이점만 보아두면 됩니다. 다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을 내걸다, 현상공모하다라고 할 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상줄 상자에는 밑에 조개 패, 돈을 뜻하는 이런 글자가 들어있음을 주목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어휘들 좀 어려운 것들까지를 좀 반영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기 제시됐었던 모든 어휘를 다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그런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습이라는 것이 언어에 대한 감각 자체를 기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언어 감각을 기른다는 차원에서 도구로 좀 더 미묘한 차이에 있는 것들도 명쾌하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좀 갈라보려고, 구별하려고 노력해보는 이 과정이 우리의 감각을 키울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시시때때로 이 정도 차원은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믿고 시험 대상으로까지 생각하진 않아도 좋습니다. 시험이라는 건 7급까지도 좀 큰 골격에서 조금만 공부해도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이런 정도에서 출제가 된다는 거죠. 공무원 시험 어려운 시험 아닙니다. 7급도 1년 정도 공부하면 다 합격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문제를 내는 거지, 1년, 2년 공부해도 불가항력이 될 만한 이런 문제 거의 내지 않아요. 어쩌다 만점 배제형 문제라고 해서 그런 게 나올 때가 있기는 하나, 이건 전 과목 통틀어서 한두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의 커트라인이 전 과목 통틀어서 한두 문제 틀리면 떨어지는 이 정도 수준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7급도 엄격하게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낮게 정해져 있는데 9급 더 기본적인 것을 출제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공부하셔도 좋겠고, 부수 중심으로 추론하는 이 연습을 좀 풍성히 해두면 실제 우리가 공부했던 단어가 아닌데 시험 안에서 문맥 속에 그 어휘가 적절할지 아닐지를 판단하는 게, 부수만 보고 판단하는 게 가능한 이 정도 수준에서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칠판에 제시했었던 이 어휘들은 바로 시험에서 내가 미리 암기하지 않았던 글자인데도 이 글자가 나왔다면 무슨 뜻이라고 암기된 기억을 꺼내는 게 아니라 추론을 해볼까. 그 추론을 연습해 본다는 차원에서 어휘들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수준 높고 어려운 것들도 포함을 시켰던 거니까 어려운 어휘들이 나왔었던 것에 너무 깜짝 놀라서 저런 걸 다 해야 하는 이런 부담감으로 남겨두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염려가 돼서 한 말씀 보탭니다. 끊었다가 다음에는 한자성어로 이어가겠습니다.